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주입니다. 한중일 근대사 삼국지 제144부 박규수 평안도 관찰사가 되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1864년 무렵에 흥선 대원군이 정권을 장악하자 그동안 좀 이제 다소 한직을 돌고 있었죠. 물론 뭐 열하에 방문하기도 하고 청해 사신으로 가가지고 나름 이제 암행어사 역할도 하고 그러긴 했었지만 그래도 좀 그동안은 한직이 많이 돌아다녔어요. 자, 그 박규수가 바로 이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출세 가도를 달리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본래 박규수는 효명세자의 눈에 들어서 신임을 얻었죠. 애초에 효명세자의 싱크탱크 안에 포함됐던 인지였어요. 그리고 또 그의 아들인 헌종의 총애 또한 한 몸에 받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헌종이 좀 장수했으면은 당연히 그때 이제 출세 가도를 달릴 수 있는 인물이었는데 뭐 다 아시다시피 아쉽게도 효명세자 헌종 둘 다 젊은 나이에 요절을 하는 바람에 박규수는 그야말로 이제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박규수가 공교롭게도 대원군하고 마찬가지로 추사 김정희한테 학문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저래 박규수는 조대비하고도 엮이고 대원군하고도 엮이고 그러면서 이 두 사람하고 친분이 생길 수밖에 없었죠. 당대 최고 권력자 두 사람하고 친분이 생겼다라는 것은 당연히 이제 출세 시기가 왔다는 것을 의미를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대비는 애초 자신의 남편과 아들이 중요하고자 했던 박규수 모르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기 남편도 그렇게 총애를 했고 자기 아들도 신임을 했고 그 박규수를 조대비도 눈여겨봤겠죠. 그리고 또한 대원군도 같은 추사 학당 선후배 관계로서 박규수의 명성을 모르진 않을 테니까 당연히 이제 박규수를 같이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나름의 인재로 점치워 놓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박규수는 대원군 치세 하에서 도성지, 홍문관 제압 등을 거치면서 2조 참판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꿀보증 계속 이제 역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박규수는 잠깐 경복궁 중건을 맡아서 하는 영건 도감의 제조로 일을 하게 돼요. 뭐 제조가 한 사람은 아니었고 여러 명이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명으로 일을 하다가 1866년 무렵에는 지방관으로 잠깐 나가게 되는데 어디로 가게 되냐면은 아주 지방관직 중에서도 최고의 알버직으로 통하는 평안도 관찰사로 나가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디 지방관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어디 뭐 좀 이제 한적한 곳 있잖아요, 그죠? 그런 데로 발령이 났으면은 이건 좌천인데 평안도 관찰사면은 이거 엄청난 거예요. 평안도 관찰사가 머무는 가명은 평안도의 핵심 도시인 평양에 있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평안도 관찰사를 또 다른 말로 이제 평안감사라고도 부릅니다. 줄여서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다만 여기서 좀 오해가 생기는 게 뭐냐면은 이게 하도 평양에 있다 보니까 평안감사가 아니라 평양감사라고 이제 다들 그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엄격한 의미에서 평양감사는 아니에요. 평안도 관찰사가 원래 정식 명칭이죠. 일찍이 평양은 상업이 발달해서 매우 부유한 도시에 속했습니다. 왜 그 한국사 교과서에서도 조선 후기에 사상의 발달해가지고 유상이라고 하죠. 바로 이 평안도 일대에 평양을 근거지로 해가지고 발전된 상인들. 그게 이제 바로 유상들인데 이 유상이 교과서에 기술될 정도로 굉장히 부유한 도시에 속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급스러운 가옥들과 화려한 시가지들이 들어서서 굉장히 번창한 도시였다는 거예요. 그 아래 그림이 평양감사 향연도라고 해가지고 이게 김홍도가 그린 그림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월야 선유도라는 그림에 해당이 되는데 이게 원래 여러 개의 그림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현재 한국에 남아있는 것은 3점이에요. 그 중에 하나인데 평안도 관찰사가 평양에 부임이었을 때 나오는 환영 행사예요. 그 엄청난 인파가 몰려 나와서 또 어마어마한 규모의 배들을 띄어서 저렇게 이제 화려하게 환영 행사를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위로 보면은 높은 성벽과 누각들이 또 이제 질비하게 늘어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부유한 도시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때문에 청해 사신들이 조선 사행길에 임하게 되면은 반드시 어디로 오게 되냐면은 평양을 꼭 거쳐가지고 여기를 유람하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이 이제 바로 부병로 연회도인데 이 부병로가 바로 그 유명한
관광 코스 중 하나입니다. 청해 사신들이 오면 꼭 이 부경로에 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연애를 한번 즐긴다. 그게 이제 필수 코스가 될 정도였다는 거예요. 실제로 청해 사신들이 남긴 기록에 따르면은 당시 평양이 얼마나 부유하고 번영한 도시였는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평양이 왜 그렇게 부유한 도시가 될 수밖에 없었냐?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인데요. 교과서에서도 언급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조선에서 이제 전국에다가 세금을 거둘 때 이런 걸 설정을 했잖아요. 익류지역. 뭐냐면은 평안도, 한경도, 제주도는 중앙으로 세금을 많이 올려보내지 말고 웬만하면 자체 소비하는 거예요. 그래 지방 재정으로 소진을 시키도록 선정을 해놓은 지역이 바로 익류 지역이죠. 100%는 아니었지만 상당량의 세금을 지방 재정으로 충당하는 지역들이었습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는 거리가 너무 머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함경도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이제 국경지대이다 보니까 전쟁 대비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그런 것도 있고, 평안도도 마찬가지로 이제 국방 예산 플러스 청, 명 이런 중국 사신들이 왔을 때 거기에 대한 접대 비용으로 이제 남기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지방 재정으로 소진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평안도가 지방 재정이 나름 튼실한 곳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 조선 후기로 가면은 전쟁이 거의 안 나잖아요. 그래서 국방 예산을 쓸 때가 좀 많이 줄어들게 돼요. 남아돈 유산 가지고 뭐 했냐? 그거 가지고 이제 장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해 상인들하고 개시 무역, 후시 무역 해가지고 돈을 엄청 축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양이 이때쯤 되면 돈 냄새가 물씬 나는 그런 동네로 변모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평양 상인들이 또 유명했던 이유도 그거예요. 근데 평양 상인들이 또 청상인들하고 교류를 많이 했기 때문에 평양이라는 도시 자체가 애초에 중국에 소문이 많이 났어요. 또 청해 사진들도 여기를 꼭 지나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림에 보시는 저런 화려한 건물들, 번화한 도시, 그리고 여기서 북적이는 사람들, 이런 걸 보면서 얼마나 평양이 부유한 도시인지를 갖다가 또 중국에 가서 이제 또 전했겠죠. 또 가면 또 이게 소문이 그대로 가나, 이게 또 과장돼가지고 뻥튀기 돼서 가는 것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이제 부유한 도시로 인식되는 곳이 평양이었는데, 자, 이런 꿀보직인 평양에 부임했던 박 교수, 이제 관찰소로 왔으니까 평양만 통치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 평안도 전체를 통과하는 거죠. 박 교수는 이때 당시 이제 전국적으로 열풍을 불고 있었던 천주교 탄압 대열에서 한 발 살짝 빠져나와요. 그래서 천주교에 대해서 온건한 정책을 사용해서 가급적 피를 부르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는 거죠. 왜 그랬냐? 박 교수는 일단 이런 신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성리학의 도가 이미 완벽하기 때문에 사악에 물든 백성들을 충분히 교화할 수 있다. 사실 정조가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박 교수는 정조 스타일의 사고방식을 가졌던 인물이고,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박 교수가 뭐 개화파의 시존이 어쩌니 해도 근본적으로는 이 사람도 성리학자예요. 그러니까 청해 양모운동 했던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본질적으로는 이 사람 다 성리학자라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이제 이런 걱정도 했는데, 이거 천주교를 지나치게 박해할 경우에 특히 프랑스 신부들 막 죽이고 그랬는데, 프랑스 신부들을 죽이면 어김없이 배달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은 당대 육군 최강 본자급이었던 프랑스 군대가 여기로 배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잘못하면 서양 세력이 조선을 침범할 수 있지 않냐? 그런 비밀을 제공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러한 점들을 우려하기도 했다라는 거죠. 1866년 6월, 박 교수가 이제 막 평안도 관찰소로 부임해 오던 때에 미국의 상선이었던 서프라이즈호가 평안도 신원포에 방문한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서프라이호가 평안도 신원포에 방문했던 이유는 무슨 통상 교류나 선교를 목적으로 온 건 아니었고, 일단 물자가 떨어져가지고 급하게 물자 공급을 받기 위해서 온 거였어요. 좀 급한 김에 방문을 했던 거였죠. 자, 그런데 이때 당시 극동 지역에 있는 서양 상인들한테는 이미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어요. 조선이 대대적으로 천주교 학살을 감행하고 있고, 그 와중에 프랑스 선교사들도 죽임을 당했다더라. 그런 살벌한 소문들이 굉장히 퍼지고 있는 시점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당시 미국 상인들이 어쩔 수 없이 여기에 오면서도 내심 불안에 시달린 거예요. 이거 혹시 조선인들이 우리를 공격해가지고 몰살시키는 거 아니냐? 마치 조선인들은 무슨 식인종처럼 그렇게 무서워했다는 거죠. 하지만 뜻밖에도 미국 상인들을 영접한 조선 관료들은 정말 미국 상인들을 따뜻하게 환대를 해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흥선 대원군의 정책이 천주교를 갖다 공격하는 거였지 서양인들을 갖다 공격하는 그런 정책은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이제 조선 조정도 이런 인식은 있었어요.
서양인들이 엄청 세다. 왜냐면은 다 첩보가 있었잖아요. 아편 전쟁에서 청이 패배해가지고 허방골을 당했다. 다 그거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일본도 심지어 이제 미국한테 한번 당했다.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모르지 않았기 때문에 서양 군대가 세다는 걸 다 알았기 때문에 쓸데없이 쟤들 신경 건드리는 거 안 좋다. 그래서 프랑스 신부들은 죽였지만 이런 식으로 표착해서 오는 서양인들에 대해서 적대하진 않았다는 거죠. 마치 에도마코 초창기 방침하고 상당히 유사했는데 일단 이렇게 해서 접근한 서양인들에 대해서는 무료로 식량과 식수를 공급을 하는 호의를 베풀어가지고 빨리 떠나보내자라는 방침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침 하에 현지 관료들이 자체적으로 그랬던 게 아니라 이런 방침 하에 식량과 식수를 공급하는 호의를 베풀어줬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최대한 환대를 해가지고 예의를 갖춰서 대접을 해가지고 트집거리 시비거리를 만들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얼른 어떻게 해라. 내보내라. 일절 교류와 통상은 그만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선은 가급적 서양 세력과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조선에 접근해온 서양 상인들한테 접대를 해줬고 원하는 바를 충족시켜서 서둘러 떠나보낸다라는 방책을 구사했기 때문에 다행히도 이 서프라이조 미국 상선 상인들은 큰 해를 당하지 않고 오히려 뜻밖의 환대를 받으면서 안전하게 떠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서프라이조 상인들은 처음에 걱정했던 것하고 다르게 이렇게 떠날 수가 있었는데 2개월 후에 이제 새로운 배가 하나 들어오게 됩니다. 요게 이제 사고가 나게 돼요. 그게 뭐였냐? 자, 대략 한 2개월 후인 8월 무렵이었어요. 8월 무렵에 산동반도에 위치한 옌타이 즈푸항에서 제너럴 셔머너, 예전에 한번 설명드렸죠. 바로 이제 프레스턴이라는 선주가 소유하고 있는 개인 선박이에요. 그 개인 선박에다가 미국의 그 악명 높은 명장이긴 하지만 악명 높은 셔먼 장군의 이름을 따가지고 제너럴 셔머너라고 이름을 붙여서 이 배를 타고서 극동 지역으로 왔습니다. 근데 바로 조선으로 온 건 아니었고 일단 청 제국의 산동반도 옌타이 즈푸항에 입항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제너럴 셔머너가 8월 무렵에 조선을 향해서 출항을 하게 됐는데 본래 이 제너럴 셔머너의 선주였던 프레스턴은 유람을 목적으로 왔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극동 지역을 방문을 했던 거예요. 하지만 청 제국에 당도한 프레스턴은 인접한 국가 조선에서 벌어지고 있는 병인 박해와 관련한 흉흉한 소문을 듣고서 묘한 생각을 해요. 이거 잘만 하면 여기서 우리가 한탕 해먹을 수 있지 않겠냐. 그러면서 이거를 오히려 거꾸로 돈을 벌 수 있는 하나의 기회로 여기게 됐다는 거죠. 왜 주식시장도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회사가 엄청난 악재가 생겨가지고 주식이 막 뚝뚝 떨어져요. 다들 빠져나가고 있는데 희한하게도 그거를 기회라고 생각하고서 그때 오히려 과감하게 베팅을 해서 매수를 하는 용자들이 꼭 존재를 하죠. 그래서 당시 프레스턴도 그런 행동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프레스턴은 본래 유람선이었던 제너럴 셔머너를 무장상선으로 개조를 했다는 거죠. 근데 이 제너럴 셔머너가 체급도 상당히 큰 배였고 이게 말이 좋아서 무장상선이지 사실상 여기다 한포 탑재하고 거의 소형 군함에 준하는 막강한 화력을 갖춘 그런 무장상선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레스턴이 이끄는 제너럴 셔머너는 표면상으로는 상선이었지만 경우에 따라서 수틀리면 언제든지 무력적 행위를 감행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해적선하고 종이 한 장 차이가 밖에 안 나는 그런 형태의 배였다는 거죠. 아무튼 프레스턴은 이렇게 강력한 한포로 무장한 제너럴 셔머너를 이끌고서 조선으로 떠나게 되는데 여기에 같이 이제 탑승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개신교 목사였던 영국인 토마스였습니다. 이 사람을 이제 통역관으로 삼아서 조선으로 출항을 했다는 거죠. 흥미로운 것은 토마스가 조선어를 어디서 배웠냐면은 카톨릭 선교 단체를 통해서 나름 또 이제 배웠다라는 거예요. 흥미롭게도 개신교와 카톨릭이 좀 조선 선교라는 그런 대의 명분을 위해서 협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 제너럴 셔머너가 미국 상선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의뢰 여기에 뭐 미국인들이 다 타고 있었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막상 미국인은 선주인 프레스턴을 비롯해가지고 한 3명인가? 그거밖에 없었고 토머스 영국인 목사 1명, 덴마크 선원 1명, 그리고 나머지가 또 다 뭐였냐면은 대부분이 중국 선원들이었어요. 중국 선원들 플러스 일부 말레이시아 노동자들이 여기에 탑승을 해 있는 그런 해괴한 조합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옛날에 왜 그 에로우 사건 때 그 에로우도 그랬잖아요. 뭐 선주는 영국이라고 하지만 막상 거기 일했던 사람들 중에서 중국인도 있고 동남아시아에서 데려온 사람도 있고 뭐 이게 혼합된 형태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이런 배들이 정말 많았어요. 제너럴 셔먼도 마찬가지였죠. 선주만 미국인일 뿐이지 그 안에 알맹이 까보면은 오히려 중국 선원들이 더 많은 그런 해괴한 구조였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프레스턴은 조선으로 출발하기 앞서서 뭐 이런 소문들을 들었던 것 같아요. 조선의 평양이라는 도시가 그렇게 부유하다더라. 그런 소문을 좀 들었던 것 같은데 아마 프레스턴 생각은 이거였던 것 같아요. 한양은 수도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가봤자 방비도 삼엄할 거고 설마 수도 사람들이 쉽게 자기 그 수작지에 넘어가겠냐. 수작지를 부리려면은 지방으로 가야 되는데 그 지방에 있는 도시 중에서도 뭔가 좀 이제 뽑아 먹을 게 있을 만한 도시가 어디냐 했을 때 평양이 그렇게 잘 산다더라 라는 소문을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물론 그 소문은 사실 플러스 과장이 당연히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과장된 소문들을 들었냐. 뭐 평양에는 옛날 고려의 핵심 도시였기 때문에 고려 왕들의 왕릉이 평양에 즐비하게 있더라. 그래서 뭔가 이집트의 피라미드 같은 것 좀 연상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 왕릉에는 진귀한 보물들이 잔뜩 있다더라. 그런 다소 과장된 소문들을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프레스턴은 평양을 목적지로 해가지고 옌타이 즉황을 출항을 했고 8월 16일 무렵에는 대동강 하구에 당도를 하게 됐다는 거죠. 물론 대동강 하구라고 해가지고 거기가 평양은 아니고 평안도 이제 해안가에 위치한 동네죠. 당시 대동강 유역은 때마침 일어난 여름철 폭우로 인해서 강물이 좀 많이 불어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하천이 이게 강수량에 따라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좀 폭이 심해가지고 운합하기가 되게 힘든 동네예요. 그래서 대형 선박도 들어오기 힘든 그런 구조거든요. 원래는 제너럴 쇼머너 같은 그런 덩치 큰 배들은 오기 좀 힘든 그런 수심이었는데 마침 이때 또 폭우가 발생을 해가지고 대동강의 강물이 평소보다 불어나서 제너럴 쇼머너 같은 그런 대형 선박도 손쉽게 강을 거슬러 올라오는 것이 가능했다라는 거죠. 제너럴 쇼머너를 탐지한 조선 측은 황주 목사를 파견을 해가지고 즉각 퇴거 조치를 요구를 합니다. 너네가 물자가 필요하면 물자를 우리가 무료로 내줄 테니까 이거 받고 가라는 거예요. 이게 왜 무료로 꼭 내줘야 되냐면은 돈을 받고서 내주잖아요. 손해는 안 보겠죠. 그렇게 되면은 손해는 안 보겠지만 문제는 이렇게 되면 거래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얘들이 그럼 이걸 빌미로 해가지고 자꾸 뭔가 거래하려고 오지 않겠냐. 그래서 아예 무료로 주고서 이거 먹고 떨어지라 라는 식으로 보낸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요구를 했지만 제너럴 쇼머너는 상큼하게 이 요구를 무시를 합니다. 우리는 뭐 너네한테 볼 일 있는 건 아니고 평양에 볼 일이 있어서 온 거다 하면서 그냥 바로 평양으로 밀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제너럴 쇼머너가 평양 근교까지 출몰을 하자 평안도 관찰사 박규수 나름 이제 첩보를 들었겠죠. 그래서 즉시 이제 교섭단을 파견해가지고 도대체 쟤들 목적이 뭐냐 여기 왜 왔냐 라는 것을 파악을 하도록 지시를 내립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중군이라고 하면 그래도 이제 장성급인데 이 중군 이현익이라는 무관이 제너럴 쇼머너에 탑승을 해서 혼자 간 건 아니고 한 두 사람 정도를 이제 같이 데리고 왔어요. 자기를 서포트할 만한 사람들로. 자, 그렇게 해서 서양인들하고 교섭에 돌입을 했다는 거죠. 제너럴 쇼머너의 선조 프레스턴은 통역관으로 데려왔던 토마스 목사를 내세워가지고 자신들은 조선과 교역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게 됩니다. 사실 이게 좀 기록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알 수는 없는데 아마 그러면서 그런 말도 했던 것 같아요. 당신들 프랑스 선교사들 그렇게 마구잡이로 죽였다고 하는데 그 뒷감당 어떻게 하려고 하냐. 나한테 맡겨주면 내가 가서 프랑스 애들한테 잘 설명해 줄게. 그러니까 나하고 교섭을 하자. 교류를 하자. 이런 식으로 좀 나왔던 게 아닌가. 그렇게 좀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물론 이러한 요구에 대해서 중군 이현익은 조정의 방침상 사적인 거래는 할 수 없다 하면서 식량을 제공해 줄 테니까 당장 퇴거를 해라 라고 요청을 했다는 거죠. 사실상 이제 뭐 프레스턴의 제안을 거부를 한 셈입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교섭은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나게 되는데 여기서 이 프레스턴이 그냥 돌아갔으면은 별일이 안 일어났는데 프레스턴이 좀 미련을 못 버렸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 수작질을 부렸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점점 문제가 커지게 되는데 과연 제너럴 쇼머너는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